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겠어. 반드시. 찾았다. 응? 뭐라고? 윤 회장은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을 보고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5년 전 사라진 200억 원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9시에 회장실에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떠 있었기 때문이죠. 윤 회장은 그 즉시 이 해커, 즉 태준의 제안을 수락하는데 회장실에 들어온 태준을 보고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설마 겨우 11살 된 꼬마 아이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 네가 우리 회사를 해킹했다지? 무엇으로 증명할 테냐? 제가 10분 안에 이 회사를 다시 해킹해볼게요. 하지만 태준에게는 10분도 필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닌 5년 전 사라진 200억 원의 행방을 정확히 알아낼 뿐 아니라 그 범인을 특정하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며 그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건물들 사이로 11살 태준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난 오후 4시 다른 아이들이 학원으로 향할 시간에 태준은 고물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태준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물상 주인 박 사장은 담배를 문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꼬마야. 오늘도 컴퓨터 부품 찾으러 왔냐? 네. 혹시 새로 들어온 거 있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 사장은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회사에서 버린 거 좀 왔다. 한번 뒤져봐라. 태준은 서둘러 폐품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래픽 카드네. 아직 쓸만해 보여. 태준의 작은 손이 능숙하게 부품들을 분류했습니다. 램, 하드디스크, 전원장치, 남들에게는 쓰레기일 뿐인 것들이 태준에게는 보물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준은 작은 배낭에 쓸만한 부품들을 담았습니다. 박 사장에게 5,000원을 건네고 고물상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반지하 집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빠는 오늘도 기침하고 계시겠지. 태준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철커덕.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아빠, 저 왔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현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어요. 한때는 한진그룹 금융보안팀장이었던 그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준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현석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태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빠. 오늘도 재밌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태준을 도둑의 아들이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태준은 아픈 아빠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현석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태준은 서둘러 물과 약을 가져왔어요. 폐질환 치료제, 한 달에 30만 원이나 하는 비싼 약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빠는 입맛이 없으니까. 태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번 달도 빠듯하네. 태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계란찜을 만들며 태준은 5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아빠는 한진그룹의 촉망받는 금융보안팀장이었고 엄마는 건강했어요.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진그룹 고객 200억 원이 사라진 그날. 태준아, 밥 먹자. 현석의 목소리에 태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작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현석은 힘겹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태주는 아빠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그날 정말 아빠가 한 일이 아니었죠? 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아, 아빠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누군가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럼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디지털 흔적은 완벽하게 조작됐고 아빠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불공평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 태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괜찮아. 지나간 일이야. 현석이 힘없이 웃었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를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태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태준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옷장을 밀어내고 숨겨둔 문을 열었어요. 좁은 다용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폐품으로 만든 컴퓨터 7대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복잡한 배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태준이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자 모니터에 숫자와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추적은 계속되고 있네. 태준은 3년 전부터 이 작업을 해왔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책을 빌려 독학했고 버려진 부품들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코드를 짰어요. 트랜잭션 아이디 추적 47% 완료. 화면에 진행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태준의 프로그램은 5년 전 사라진 200억 원의 흔적을 쫓고 있었어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기록합니다. 누군가 지우려 해도 흔적은 남아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11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실력이었어요. 탁, 탁, 탁. 고요한 밤 키보드 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암호화 해제 시도 중. 실패. 다시 시도.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준아? 현석의 목소리에 태준이 깜짝 놀랐어요. 서둘러 모니터를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 왜 안 주무세요? 물 좀 마시려고. 근데 너는 왜 안 자니? 아, 저도 곧 잘 거예요.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현석은 아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너무 늦지 말고 자거라. 네, 아빠도 푹 쉬세요. 현석이 방으로 돌아간 후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해.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태준은 다시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모니터를 켜자 놀라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매칭률 89%, 의심스러운 계좌 발견.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일까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홍콩의 한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추적하려면 더 강력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내일은 더 좋은 부품을 찾아야겠어.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새벽 2시, 태준은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 공간을 나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짜 범인을 찾아낼게요.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가슴 속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꿈을 꿨습니다. 아빠가 다시 한진그룹으로 돌아가는 꿈을, 엄마가 건강하게 웃는 꿈을,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는 꿈을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기침하는 아빠, 텅 빈 냉장고. 태준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울지 마. 난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태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준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빠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빠,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석이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학교로 가는 길. 태준은 한진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 안 어딘가에 진짜 범인이 있겠지.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때 거대한 전광판에 뉴스가 나왔어요. 한진그룹 장상무, 완벽한 보안 시스템으로 금융사고지로 달성. 화면 속 장상무가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완벽한 보안? 그럼 5년 전 사건은 뭐였어요? 태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방과 후엔 고물상으로 가야 했어요. 더 많은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아빠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갈수록 늘어났고요. 태준은 서둘러야 했어요. 기다려요, 아빠. 제가 꼭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11살 소년의 작은 어깨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폐품 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작은 천재.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침 7시 현석은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도 건설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태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아빠, 오늘은 쉬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현석은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아빠는 튼튼하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침은 날로 심해졌고 가슴은 쥐어짜듯 아팠어요.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석이 집을 나선 후 태준은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괜찮으실까?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수학 시간 중에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태준 학생이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쿵.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 아빠가요? 무슨 일이? 건설 현장에서 철근에 찔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태준은 정신없이 학교를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세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태준은 계속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태주는 떨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 김현석 환자 보호자예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3번 수술실에 계십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빨간색 수술 중 표시등이 켜져 있었어요.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빠, 제발.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갔습니다.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김현석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예요. 아빠는 괜찮으신가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철근이 폐를 관통했습니다. 원래 폐 상태도 좋지 않으셨는데 이번 부상으로 더 악화됐어요.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원무과에서 확인하셔야 하는데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1천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태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해요. 의사가 떠난 후 태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원무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직원이 건넨 청구서를 보고 태준은 또 한 번 절망했어요. 응급수술비 450만 원, 중환자실 입원비 하루 80만 원. 숫자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 30%는 선납하셔야 해요. 30%라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태준의 주머니엔 3천 원밖에 없었어요. 병원을 나온 태준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거리의 대형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장상무, 금융,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화면에 장상무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진그룹은 5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당시 내부자의 배신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부자의 배신? 태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하죠. 장상무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마치 태준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 무슨 정의?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진그룹 본사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뛰기 시작했어요. 장상무를 만나야 해. 아빠가 억울하다는 걸 말해야 해.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어린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 경비원이 태준을 막아섰어요. 저, 장상무님을 만나야 해요. 제발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년 전 사건에 대해.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어린이가 올 곳이 아닙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장상무가 나타났어요. 비서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장상무님,
태준이 소리쳤어요. 장상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꼬마는? 차가운 시선이 태준을 훑었어요. 저, 김현석의 아들 김태준이에요. 장상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아, 그 도둑의 아들.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도둑이 아니에요. 누군가 아빠를 함정해. 그만. 장상무가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5년 전 사건은 이미 끝났어. 내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건 명백한 사실이야.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장상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태준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꼬마야, 현실을 받아들여. 내 아버지는 범죄자고 너는 범죄자의 아들이야. 툭! 태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난하면 다 도둑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아버지는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 장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증거라도 있어? 태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경비원, 이 아이를 내보내. 장상무가 차갑게 명령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알겠니? 경비원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끌려가면서도 장상무를 노려봤어요. 언젠가 꼭 진실을 밝힐 거예요. 장상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매연을 뿜으며 사라졌어요. 태준은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태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의 분노가 너무나 뜨거웠으니까요. 범죄자의 아들. 장상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빠는 병원에 누워있고 치료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진짜 범인은 떳떳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그때였어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울고만 있을 순 없어. 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그럼 내가 찾으면 되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장상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밝혀낼 거예요. 태준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태준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1천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 디지털 세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태준은 자신의 실력을 믿었어요. 3년간 혼자 공부하며 쌓은 실력을요. 완벽한 범죄는 없어. 반드시 흔적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한 태준은 곧장 비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들이 여전히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화면에 코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빨랐어요. 한진그룹 금융 시스템. 들어가 보자.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한진그룹의 보안은 철벽처럼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태준의 눈은 더욱 빛났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11살 소년의 디지털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태준의 가슴 속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어요. 장상무,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나를 무시한 게 당신의 패착이 될 거예요. 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엔 수많은 데이터가 흘렀고 태준의 프로그램은 조금씩 한진그룹의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요. 밤 11시 태준은 비밀 공간에서 숨을 고르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엔 한진그룹의 메인 서버 구조도가 떠 있었어요. 3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반드시 들어간다.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타닥. 고요한 밤 키보드 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방화벽. 태준이 만든 특수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초록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방화벽 분석 중, 취약점 검색. 10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찾았다.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진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7중 방화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를 뚫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화벽은 더 복잡했어요. 태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실내 온도는 춥지만 긴장감 때문에 몸이 달아올랐어요. 침착하자. 할 수 있어. 태준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 경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30분의 사투 끝에 두 번째 방화벽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화벽 앞에서 태준은 멈춰섰어요. 이상해. 너무 쉬워. 뭔가 함정 같았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코드를 분석했어요. 역시나 가짜 통로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들어갔다면 즉시 추적당했을 거예요. 역시 한진그룹이야. 만만치 않네. 태준은 다시 처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드디어 진짜 통로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침입 시도 감지. 추적 시작. 안 돼. 태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가짜 IP 주소를 수십 개 생성했어요. 전 세계를 돌고 도는 복잡한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추적자들이 길을 잃도록 교란했어요. 5분간의 숨막히는 추격전. 추적 실패. 침입자 위치 불명.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이 났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방화벽을 차례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 여섯 번째 방화벽 앞에 섰을 때 태준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블록체인 거래 기록? 5년 전 날짜에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분명 단서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경로를 거쳐 돈이 이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홍콩, 스위스, 케이맨 제도, 전형적인 돈 세탁 경로야. 태준은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7번째 방화벽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양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실력으론 부족해.
태주는 잠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태주는 시스템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빈틈을 발견했어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백도어였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지만 태준에겐 충분했어요. 조심스럽게 백도어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접속 성공?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진그룹 금융 시스템의 핵심부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언제 들킬지 모르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5년 전 사건 파일을 검색했어요. 파일이 삭제됐네.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어. 태주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어요. 30분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상무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 그리고 현석의 아이디가 도용된 정황. 시간대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역시 장상무가 범인이었어. 태주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블록체인 추적을 계속했어요. 수많은 거래를 분석하며 돈의 흐름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찾았다. 홍콩의 한 비밀 계좌. 187억 원이 잠들어 있었어요. 계좌 소유자는 가명이었지만 태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거래 패턴과 시간대가 장상무와 일치했으니까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 하지만 11살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불법 해킹으로 얻은 정보였습니다. 태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서 증명하는 수밖에.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태주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2곳. 한진그룹 회장실과 보안관제센터.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라면. 태주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메시지 전송 완료.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5년 전 사라진 200억 원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장실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그 진실을 아는 자. 태주는 시스템에서 빠져나왔어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지.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한편 한진그룹 보안관제센터. 새벽 3시 5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이게? 당직을 서던 김대리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비상 메시지? 내용을 읽은 김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안팀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보세요. 메시지를 본 팀장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즉시 장상무님께 보고해. 새벽 3시인데요. 상관없어. 이건 비상사태야. 5분 후 장상무의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장상무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장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입했어요. 장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5년 전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9시에 회장님을 만나겠다고. 장상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추적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숨었어요. 장상무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일단 내가 들어갈 테니 비상대기에. 전화를 끄는 장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윤 회장의 자택.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들어와. 윤 회장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본사에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윤 회장이 메시지를 읽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롭군. 장상무가 출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 부지런하기도 하지. 윤 회장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내일 9시라. 만나봐야겠어. 하지만 회장님, 위험할 수도. 윤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5년 전 사건은 나도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네. 이참에 진실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윤 회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으니까요. 새벽 5시 한진그룹 본사. 장상무가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보안팀이 비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침입 경로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실력자 같습니다. 장상무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CCTV는 확인했나?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장상무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혹시 모를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준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였으니까요. 아침 6시 태준의 집. 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태준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비록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노트북과 백업 자료를 담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쓰던 낡은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태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3시간 후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진실이 밝혀지든 아니면 태준이 위험에 빠지든. 하지만 태준은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오전 8시 55분. 태준은 한진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태준은 낡은 가방을 꽉 쥐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어제와 같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너 또 왔니?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태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약속? 누구랑? 윤 회장님이랑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입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회장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요? 전화를 끄는 경비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층 회장실로 가래.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10층, 20층, 25층.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딩. 3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끝에는 거대한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톡톡.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대한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커다란 책상 뒤에 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어요. 옆에는 장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그 메시지를 보낸 아이인가?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이 꼬마가 뭘 안다고. 조용히 하게. 윤 회장의 한마디에 장상무가 입을 다물었어요. 윤 회장은 태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낡은 옷, 까만 눈밑, 하지만 똑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이름이 뭔가?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혹시 김현석 씨 아들인가? 태준이 놀랐어요. 윤 회장이 아빠를 기억하고 있다니. 네, 맞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직원이었지. 안타까운 일이었어. 장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건가? 윤 회장이 물었어요. 태준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0분만 주세요. 10분 안에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네. 그리고 사라진 돈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내겠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장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못 찾은 걸 어린아이가. 재미있군.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10분을 주겠네. 회장님, 장상무는 조용히 지켜보게. 자, 시작하게.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곧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5년 전 사건 당일의 로그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탁, 타닥, 탁탁.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한진그룹 백업 서버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장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방화벽을?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분. 첫 번째 방화벽이 뚫렸어요. 윤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분. 두 번째, 세 번째 방화벽이 연달아 무너졌어요. 불가능해. 장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3분. 태준이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의 데이터가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여기 보세요. 사건 당일 오후 3시 27분. 누군가 제 아버지의 아이디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아버지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4분. 태준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5년 전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보이시죠? 아버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 아이디로 접속했을까요? 5분. 태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IP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접속 위치는 장상무님 사무실이네요. 장상무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분. 태준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200억 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모습이 선으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홍콩, 스위스, 케이맨 제도. 7분. 추적은 계속됐어요.
수십 개의 가상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 하지만 태준의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경로를 쫓아갔습니다.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8분. 마침내 마지막 계좌가 화면에 떴어요. 홍콩 HSBC 은행. 계좌번호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윤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태준이 마지막 분석을 시작했어요. 9분. 암호화된 정보들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거래 시간, 접속 IP, 사용 패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장상무님,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87억 원이 아직 그 계좌에 있습니다. 나머지 13억은 거래 수수료와 환차손으로 사라졌고요. 9분 50초. 태준은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에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시간, 장소, 금액, 계좌. 완벽한 증거였어요. 10분. 증명 끝났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에서 손을 뗐어요.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상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윤 회장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장상무, 회장님, 설명할 수 있겠나? 장상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두드리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어젯밤 장상무님이 그 계좌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요. 장상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충분해. 윤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안팀장, 지금 즉시 올라오게. 전화를 끄는 윤 회장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놀라운 실력이군. 11살이라고 했나? 네. 어떻게 이런 실력을?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동안요? 네. 폐품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윤 회장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감동인지 안타까움인지 문이 벌컥 열리고 보안팀이 들어왔어요. 장상무를 데려가게.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안팀이 장상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상무는 태준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태준은 담담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5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망쳤어요. 장상무가 끌려나간 후 회장실에는 윤 회장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안하네. 갑작스러운 사과에 태준이 놀랐어요. 네, 자네 아버지께 우리 회사가 억울한 누명을 씌웠으니. 윤 회장이 돌아봤어요. 당장 모든 것을 바로잡겠네.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어.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그 돈 187억 원은 587명의 피해 고객들 것이잖아요. 그분들께 돌려주세요. 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상금도 안 받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태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치료비가 좀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한가? 1천만 원이요.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뿐인가? 자네 아버지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자격이 있네. 모든 병원비는 우리가 책임지겠어. 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자네, 윤 회장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재능을 썩히기엔 아깝군. 우리 회사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겠나? 저는 아직 11살인데요. 천재에게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겠네. 태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따뜻한 손이 어깨에 놓이자 실감이 났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아빠의 명예도, 가족의 삶도, 그리고 태준의 미래도.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윤 회장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5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이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태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복구한 데이터예요. 누군가 완전히 삭제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5년 전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완전한 삭제란 없습니다. 흔적은 반드시 남아요. 첫 번째 이메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발신자 섀도우 드래곤, CN, 수신자 J, 창골뱅이 한진 인터널, KR, 제목 준비 완료, 섀도우 드래곤, 중국의 유명한 해커 조직이에요. 태준이 설명했어요.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상무가 해외 해커들과 거래를? 네. 여기 대화 내용을 보세요. 태준이 메신저 로그를 열었어요. 2020년 3월 15일 22시 47분. 섀도우 드래곤 시스템 분석 완료. 김현석 아이디로 접근 가능. J, 챙 좋아. 내일 오후 3시 정각에 시작해. 섀도우 드래곤 보안팀장 컴퓨터는 이미 감염시켰음. J, 챙 완벽해. 200억 준비됐나? 섀도우 드래곤 당신이 만든 가짜 계좌들로 분산 완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치밀한 함정에 빠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3월 16일 15시 25분. J, 챙 시작해. 섀도우 드래곤 김현석 아이디로 로그인 완료. 섀도우 드래곤 금융 시스템 접근 중. J, 챙 일단 50억부터 빼내. 정확히 이 시간에 아빠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20명이 넘는 증인이 있었죠. 태준이 CCTV 화면을 띄웠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시스템 로그에는 아빠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만 남았습니다. 윤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교묘한 놈들. 태준은 더 깊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장상무님의 개인 서버에서 찾은 파일이에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587명의 고객 명단과 피해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왜 하필 이 고객들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태준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모두 해외 거주자거나 고령자였어요.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윤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아직 끝이 아니에요. 태준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특별히 만든 추적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5년 전에 사용된 디지털 흔적을 찾아내요. 그리고 화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 그 흔적이 남은 기기가 있네요. 뭐라고?
3층 장상무 사무실. 태블릿 PC예요. 태준이 실시간으로 스캔을 시작했어요. 비빅, 비빅. 찾았습니다. 장상무님 태블릿에 5년 전 해킹 프로그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화면에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섀도우 드래곤이 만든 악성 코드, 김현석 아이디를 도용한 프로그램, 200억을 빼돌린 스크립트, 모든 것이 장상무의 태블릿에 잠들어 있었어요. 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그 태블릿을 압수해 비서가 황급히 뛰어나갔어요. 태준은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거예요. 중국 공안의 수배 명단이었습니다. 섀도우 드래곤 조직원들의 사진과 함께 6개월 전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자백했죠. 한국의 제이라는 인물과 거래했다고. 제이, 장상무님의 이니셜이죠.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봤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보냈어요. 뭐라고? 혹시라도 증거가 사라질까 봐서요. 그리고 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9시 35분. 지금쯤 장상무님을 체포하러 갔을 거예요. 바로 그때 윤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보안팀장. 전화를 받은 윤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 장상무가 도망치려 했다고? 태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공항에서 잡았다고? 알았네. 전화를 끄는 윤 회장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홍콩으로 도망치려 했다는군. 자네가 예상했나? 네. 그래서 미리 경찰에 연락했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군이시죠? 보내주신 증거 잘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에요.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도 말했어요. 덕분에 5년 만에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30분 후 장상무가 수갑을 찬 채 회사로 연행되어 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 회장 앞에 선 장상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네. 자네를 믿었어. 죄송합니다. 장상무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나? 장상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태준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하세요. 그리고 587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장상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데려가. 경찰이 장상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는군. 그리고 태준을 돌아봤어요. 자네 덕분에 큰 잘못을 바로잡았네. 진심으로 감사하네. 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 11살 소년에게 고개를 숙인 거예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윤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언론에 공식 발표해.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그리고 김현석 씨의 완전한 무죄를. 네, 회장님.
그리고 피해 고객들에게 즉시 연락해 내일까지 전액 배상하도록. 태준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태준 군?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네, 의식이 돌아오셨고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면회 가능합니다.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야겠군. 윤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차를 준비하겠네. 그리고 윤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작은 성이야. 거절하지 말게. 이건 자네가 해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1억 원. 태준이 놀라서 되돌려주려 했지만 윤 회장이 막았어요. 자네 실력을 키우는데 써주게. 그리고 아버지 간병에도 필요할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15분 후 서울대병원. 태준은 뛰듯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현석이 보였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아. 현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태준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현석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장상무가 범인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았고 경찰에 체포됐어요. 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니? 정말로? 네. 윤 회장님이 직접 사과하셨어요. 아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준대요. 현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간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말하자면 길어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아빠는 죄인이 아니에요. 부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5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한진그룹 200억 횡령 사건, 5년 만에 진실 밝혀져. 11살 천재 해커, 아버지의 누명 벗겨. 진범은 장상무, 중국 해커와 공모. 온 나라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태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정의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작은 영웅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석은 서울대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한진그룹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은 어때요? 태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현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 숨 쉬는 것도 한결 편해. 현석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폐 전문의가 직접 오신대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수술 후엔 예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석 씨. 윤 회장이 직접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비서들이 든 꽃다발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회장님, 현석이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윤 회장이 만류했습니다. 편히 계세요.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5년 동안 큰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복직 서류입니다. 금융보안본부장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석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봤어요. 본부장이라니. 전보다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체불 임금과 위로금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금액을 본 현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군요. 태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아니야.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윤 회장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한진그룹 영재 육성 프로그램 1기생. 자네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네. 영재 프로그램요? 최고의 교육과 함께 장학금도 지원할 거야. 물론 의무는 없어. 자네가 원하는 길을 가면 돼.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봤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이틀 후 한진그룹 대강당. 거대한 강당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5년 전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회장이 단상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피해금을 환급해드리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어요. 5년 동안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네. 지금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나와 한 명씩 확인하며 송금을 시작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정말 들어왔어요. 나도. 이자까지 다 들어왔어.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은 무대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정의구나. 한 청년이 태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태준 군 맞죠?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청년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덕분에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우리 딸 학자금을 되찾았어요. 어머니 요양원비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준아. 수많은 사람들이 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준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제가 한 일은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을 찾아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태준은 영웅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한 작은 영웅. 한 달 후, 현석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뜬 현석은 처음으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빠, 태준아,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부자는 꼭 끌어안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현석은 한진그룹으로 돌아갔어요. 금융보안본부장실에 처음 들어선 날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본부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현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편 태준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국가사이버안보영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교육기관에 입학했습니다. 11살 최연소 입학생이었어요. 여기서는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교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해킹 기술은 칼과 같아요. 누군가를 해칠 수도 지킬 수도 있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6개월 후, 태주는 영재원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보안 동아리에 오신 걸 환영해요. 태준이 직접 만든 동아리였어요. 학교 폭력, 사이버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돕는 동아리였습니다. 형, 정말 해커가 될 수 있어요? 중학생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요. 하지만 착한 해커가 되어야 해요. 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해요. 절대 해치는 데 쓰면 안 돼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폐품 더미에서 시작해 정의를 실현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년 후 봄, 한강공원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현석과 한 뼘 더 자란 태준이었어요. 태준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현석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요. 기술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 멋진 꿈이네. 아빠처럼요. 현석이 놀란 눈으로 아들을 봤어요. 아빠는 항상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요. 태준이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었어요. 저녁, 태준의 집. 예전의 반지하가 아닌 새 아파트였습니다. 태준아, 저녁 먹자. 현석의 건강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네, 아빠. 태준이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오늘 동아리는 어땠니?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다들 좋은 길로 인도해줘. 그럼요.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게 제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들처럼 태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신념. 그 신념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태준이 만든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11살 소년이 온 세상에 증명한 것입니다.